129쪽 41번부터 41번에 5번, 42번에 4번, 43번에 3번, 44번에 5번, 45번에 2번, 46번에 5번, 47번에 2번, 48번에 1번. 다 들으셨나요? 오케이. 자, 됐으면은 앞에 지문부터. 앞지문이 완전 꿀이죠, 꿀. 요즘 좀 보기 힘든 세 문제예요. 세 문제밖에 없어. 숙제할 때도 완전 꿀이었고 많이 어렵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세 문제를 보면은요, 결국에는 전부 뭐야? 필원주의에 대해서 묻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필원주의의 주장, 견해, 관점 위주로만 체크해주면서 읽어주면 됩니다. 다른 내용들 나오면 그냥 가볍게 훑으면서 넘어가도 돼요. 결국 우리가 다 풀어야 되는 건 필원주의니까. 43번 같은 경우에도 뭐 A, B가 나오긴 하지만 결국엔 A, 필원주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데카르트 얘기는 보기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고, 본문에서는 필원주의 위주로만 잘 찝어주면 돼요. 금방 끝납니다. 3개밖에 없어가지고. 자, 1문단부터 보면은 서양의 중세시대 인간이 마음의 평정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신에게 의지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인간은 신을 위한 삶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학문의 목적 역시 신의 질서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하면서 지금 일단 중세시대에 우리가 마음의 평정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신이었대요. 그리고 학문이나 이런 것들도 모두 신 중심으로 굴러갔어. 자, 그런데 명증한 진리는 없어 보인다며 진리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고대 회의주의 철학인 필원주의가 새롭게 관심을 받게 되면서 신중심 세계관이 흔들리게 된대요. 명증한 진리, 명증하다 무슨 뜻일까? 명증. 명명백백히는 들어봤을 거야. 그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는 진리는 없어 보인다고. 회의는 무슨 뜻일까? 회의적 태도, 회의주의 철학. 그지, 명증한 진리는 없어 보인다며 의심을 했다라는 거죠. 누가? 필원주의가.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진리는 없어 보여. 이 필원주의가 등장하면서 이 중세시대의 신중심 세계관이 흔들리게 되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빠르게 가보면 이 필원주의가 말하는 진리를 찾을 때의 결과를 3개로 나눠줘요. 진리를 찾았거나 진리를 못 찾았거나 아니면은 진리를 계속 찾고 있거나. 근데 되게 당연한 소리죠. 찾거나 못 찾거나 찾고 있거나. 자, 이렇게 결과가 3개가 있는데 필원주의 입장에서 뭐야? 명백한 진리는 없기 때문에 진리를 찾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독단주의라고 비판을 했어요. 독단. 이제 저기서 말하는 독단은 그거예요. 이제 뭐 본질적인 탐구 이런 거 없이 그냥 혼자만의 편견으로 생각한다고. 너희들이 진리를 찾았다고 말하는 거 그냥 니네 생각이야. 니네만의 편견이야. 라는 거야. 그렇게 여전히 진리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3문단 보면은 진리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필원주의자들의 주장은 모순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진리가 없다라는 말은 모순이야.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이제 배중률이라는 걸 고려했을 때 명제 P 또는 그것의 부정 P가 아니다. 둘 중 하나는 참이야 원래. P다 또는 P가 아니다. 그거죠. 이제
빨갛다. 사과는 빨갛지 않다. 둘 중 하나는 사실이어야 될 거 아니야. 빨갛거나 빨갛지 않거나. 그래서 둘 중 하나는 원래 참을 수밖에 없고, 아니면 두 번째 이유로 그래 너희 말이 맞다 치자. 필론주의의 주장이 맞다고 치면은 그럼 그때부터 명증한 진리는 없다 가 참이 되는 거 아니야? 쟤네 말이 맞다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참이 생길 수밖에 없어. 따지가 산문단이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필론주의의 견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훑으면서 지나가면 되고, 사문단을 이제 보면은 그렇다면 왜 필론주의자들은 진리를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였을까? 그치, 이제 뭐야 누가 봐도 우리도 납득할 정도로 모순입니다.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럼에도 얘네들은 왜 계속해서 이 주장을 했을까라? 왜 명증한 진리는 계속 없다 했을까? 필론주의자들에 따르면은 진리란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을 할 수 있는 명증성을 가져야 돼요.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어. 자, 그래가지고 필론주의자들이 이제 여러 진리 명제들을 가져와서 서로 부딪혀보고 대립시켜보고, 그러면서도 진리는 없을 거야, 찾기 힘들 거야 라는 의심도 계속해서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 명제들을 이제 이렇게 부딪혀본 결과 명제들끼리는 서로 대립되거나 모순이 일어나서 어떤 명제가 우월하다거나 열등하다라는 거를 따질 수가 없대요. 너희들이 뭐야 여기 4층 올라오면서 웬만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다 탈 거예요. 그치? 뭐 2층 3층까지는 걸어 다닐 수 있다 쳐도, 나도 원래 2, 3층 다닐 때는 그냥 몇 년째 엘베 거의 안 탔는데 진짜 이제는 계속 타고 다녀. 근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거, 엘베 개 느려요 진짜로.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엘베가 진짜 개 느린 거야. 자, 그럼 우리 건물의 엘리베이터는 느리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걸어왔다고 치면 엘베는 빠른 게 돼. 걸어오는 게 느린 거고. 근데 그 계단을 기어왔다고 해봐. 그럼 그때 걸어오는 게 빨라져요. 기어오는 게 느려지고. 그런 식으로 뭐야? 명제들 여러 개를 부딪혀보니까 모순이 일어나면서 뭐가 확실히 맞다라는 게 안 된다라는 거야. 그렇게 이제 어떤 명제도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할 수는 없어. 명증성이 없다는 거야. 방금 내가 우리 건물 엘베 느리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아닌데 난 빠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그 엘베 왜 안에서 신호도 안 터지는 거냐. 진짜 최근에 그런 엘베를 본 적이 없어. 안에만 가면은 뭐 쇼츠 이렇게 다 끊겨. 자, 그렇게 무엇도 증명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밑에 공간이 없어가지고 저는 옆으로 쓸게요. 여전히 진리를 찾을 수 없다라는 상태에 이르게 되고, 결국 진리는 없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필론주의자들이. 오문단 하나 남았으니까 그냥 여기까지 쭉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찾을 수 없는 판단 중지 상태를 에포케 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 에포케 판단 중지 상태가 되면은 아타락시아라고 불리는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가 있대요. 자, 우리 아까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뭐라고 했어요? 시작하자마자 첫 줄에서
유일한 방법은 신에게 의지하는 것이었어. 근데 필연주의자들이 등장하면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신에게 의지를 하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신중심 세계관이 이렇게 흔들리게 된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항상 다 신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확실한 진리는 없어. 엘리베이터가 빠르다라는 게 무조건 100% 참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엘베가 빠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누군가는 느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주체적인 사고를 얻을 수가 있게 됐다는 거야, 사람들이. 100% 사실이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따로 어떤 의식 없이. 근데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요게 이제 필연주의자들의 저 과정을 거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야? 또 한 바퀴 돌아왔죠. 신중심을 흔들리게 되었다. 이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흔들리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문단에 데카르트 얘기 나오면서 근대 철학의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의의까지 나오고 끝납니다. 문제들을 좀 보면은요, 41번에 2번을 고르는 경우가 좀 있어요. 형성 배경. 그래, 형성 배경까지는 1문단에서 확인이 됩니다. 이제 명중한 진리가 없어 보인다면서 의심을 하면서 등장을 했어. 근데 쇠퇴 나옵니까? 뒷부분에? 사라지게 되는 어떤 거 나와? 그런 게 안 나오잖아, 지금.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돼요. 필연주의가 인간이 주체적인 이런 사고와 주체성을 얻을 수 있는 요 과정을 쭉 거치면서 마지막에 나오게 되죠. 5문단에서. 자, 그리고 42번에서 기업, 니은, 리을 전부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명증성 지녀야 돼. 그래서 서로 상충 대립시켜봤고 결국에 우월하거나 열등한 명제는 없어. 디귿 빼고 다 확인이 되죠. 자, 그리고 43번인데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자, 다시 물어볼게요. 자, 그럼 우리 필연주의 진리 찾을 수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진리 못 찾는다 했어. 그 결과 진리가 있다 했나요? 없다 했나요? 3문단의 마지막 줄 결국 진리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자, 신중심인가요? 아니죠. 43번에서 그럼 방금 거 다 지워볼래? 진리를 증명했다. 진리의 존재를 확신했다. 신! 다 지워봐. 선지에서. 1번에 진리 증명 지우면 되고 2번에 신의 질서 4번에 진리 존재한다. 5번에 진리의 존재를 확신했다. 다 지우면은 3번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보기 전에 필연주의에서 다 나옵니다. 답이. 진짜 금방 했지, 앞에 건. 자, 그러면 두 번째 130쪽이에요. 이제 다시 평균적인 길이로 돌아왔는데 문제도 5개 나오고 문제를 보면은요. 우리가 인문지문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이제 학자들 여러 나옵니다. 헤겔, 로크, 마르크스 나오는 거 봤으면은 그 사람들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처리를 해주면 되고 특이한 건 이제 48번. 이제 생긴 건 어휘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어휘가 아니에요. 원래 같으면 이제 그냥 먼저 풀거나 처음에 풀거나 제일 마지막에 풀거나 해도 상관이 없어. 내용하고는 독립적으로 풀었는데 48번 같은 경우는 이제 문맥에서 이제 바꿔 쓰는 다른 말들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어떤 사전적인 의미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 본문과 관련된 내용으로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알파벳들 나올 때마다 실시간으로 이제 바로바로 그냥 좀 넣어가지고 앞뒤 맥락 속에서 같은 의미들을 좀 찾아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1문단부터 한번 봅시다.
자, 이제 1문단 보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경치 좋은 곳에 누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신의 삶을 꿈꿔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있을 것이다. 제 꿈이에요. 이러한 상상에는 일, 즉 노동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 깔려있다. 저는 이렇게 근데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좋아요 이거. 오해하지 마. 그냥 놀고 먹고 싶다지. 자, 하지만 역사 속에서 인간은 노동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발전시켰고 이런 점에서 노동은 나름의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자, 이제 역사 속에서 이 노동은 개인을 발전시켜왔고 그리고 사회를 발전시켜왔대요. 그렇다면 철학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노동에 어떤 철학적 의미를 부여했을까 하면서 1문단 마지막에 의문을 제기하죠. 노동의 의미를 어떻게 넣었을까? 그러면 마지막 문장을 딱 읽었을 때 뒤에 나올 내용들은 이제 그럼 또 철학자들이 나오고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노동들이 나오겠구나. 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우리가 또 이제 잘 봐줘야 되는 게 지시어들이죠. 뭐 이러한, 이렇듯, 이렇게 들이 나오면은 앞에 가가지고 얘가 뭘 지시하는 건지 어떤 문장을 가리키는 건지 같이 체크를 해줘야 돼요. 맥락 속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단순히 철학자들이 이제 앞으로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노동의 의미가 나올 거야. 그렇게만 얘기하고 싶었으면은 저 중간에 이러한이라는 말을 굳이 넣었을까? 그냥 철학자들이 노동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을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가리키는 이러한이 뭐야? 어떤 문장이니? 이러한이라는 말이 굳이 들어갔어. 인간의 노동. 어떤 인간의 노동? 여기서 말하는 이제 어떠한 인간의 노동에 해당하는 거는 바로 앞문장이죠. 가치를 지니고 있는 노동. 이렇듯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인간의 노동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을까죠. 저 이러한이 가리키는 게. 그리고 그 가치를 지녔다는 거는 이거죠. 노동이 개인과 사회를 발전시켰어. 그러면은 철학자들이 노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노동이 개인과 사회를 발전시켰다라는 거에는 웬만해서 이견이 없을 거라고요. 뭐 이제 나중에 비판하면서 등장하는 철학자가 나오는 게 아니면. 그래서 이거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각각 철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해서 이렇게 이 의미를 넣었는지 그 과정들을 이제 우리가 찾아줘야 돼요. 지시어 잘 봐줘야 돼. 뭘 가리키는 건지. 자, 그래서 이제 이 문단 보면은 이 문단 시작하면서 로크 나와요. 로크는 노동을 소유의 권리와 관련해서 설명을 했대요. 자, 첫 번째 철학자 로크. 로크는 노동과 소유의 권리, 요 소유권을 관련 지었대요. 자, 그리고 어떻게 관련 지었는지 쭉 보면은 로크에 의하면은 이제 신이 생존을 위해 인간에게 자연을 줬고 그리고 그 자연을 신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 쓸 수 있게 이성을 줬어요.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몸, 신체는 신이 준 게 아니라 그냥 각각 개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체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배타적 권리, 개인만의 소유예요. 개인의 소유권을 가져요. 자, 근데 인간이 자기만의 것을 이용해서 공유물, 자연에게 노동을 했다? 그럼 나만의 것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 공유물에게도 나만의 이 배타적인 권리를 넣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게 된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무언가를 가질 수 있다는 이 소유권의 주체가 된다는 거죠. 스스로 무언가를 가질 수 있어. 자, 그래가지고 뭐야? 스스로 무언가를 가질 수 있는 주체성을 얻을 수 있어.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어. 개인의 발전을 가져오는 영향이 되겠고. 자, 근데 이제 뭐야? 소유권의 주체가 되려는 조건이 있었죠. 바로 이제 이 노동이 삶과 편의에 최대한 도움이 돼야 돼요. 아까 저 신이 우리에게 공유물, 자연을 주는 이유가 뭐야? 생존을 위해. 우리 인류의 이 삶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뭐야? 인류의 삶에 도움이 되게 계속해서 노동을 해야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사회의 발전까지 이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노동을 했는데 그게 손해를 끼치게 돼. 그러면은 그 노동은 소유권의 주체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산문단 시작하면서 바로 해결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로크부터 치워줄게요. 48번 한번 볼까요? 48번. 48번의 A 부분 한번 직접 볼게요. 이 문단의 마지막에 있어. 그리고 뭐 앞뒤랑 같이 문장 등 맥락도 같이 한번 봐주고. 뭐 보는데 오래 걸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A 부분을 좀 보면은요,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데, 노동이 아니래. 그래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가 없대. 자, 그리고 여기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이 아니다랑 같은 말로 쓰는 게 뭐야? 그것은이 뭐니? 그것은이 가리키는 게 삶에 손해를 끼친 거야. 삶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것은 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둘이 같은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 1번 선지는 뭐라고 나오니? 공유물에 첨가한 노동이 아니래요. 지금 1번 선지 같은 경우는 지금 뭐야? 공유물에 넣은 노동이 아니라 그러면 자연에 넣은 게 아니라 뭐 사람이나 다른 거에 넣었다는 소리인데 지금 저게 문제야? 공유물에 넣었냐 안 넣었냐가 문제가 아니라 공유물에 넣은 후에 손해를 끼쳤을 때 노동이 아니고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가 없다가 돼야 되잖아요, 맥락이. 그래서 이제 이 둘이 같은 말이다. 노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를 바꾸면은 삶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자, 됐으면은 이제 산문단 해결 한번 봅시다. 자, 한편 해결은 노동을 사적 소유권의 근거를 넘어 주체와 객체가 통일되는 과정이며 인간이 자기의식과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해결에게 있어서 노동은 주객 통일의 과정이고 노동을 하는 사람과 그 대상이 통일되는 과정이고 이 노동을 통해 자기의식과 자정체성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3문단의 세 번째 줄부터도 좀 같이 보면
세 번째 줄 보면은 또한 인간은 동물과 달리 자연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노동을 통해 자신에게 맞게 바꾸어 필요한 물품과 적절한 생활 환경을 마련하여 생명을 보존한다고 보았다. 자, 생명을 보존할 수도 있는 게 노동이네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해겔 같은 경우에는 뭐야? 시작하면서 결론적으로 노동의 의미를 미리 다 던져놨어요. 미리 다 던져놨기 때문에 다시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 처음부터 돌아갈 거고요. 그리고 결론적인 의미들 봤을 때 같은 경우에도 자기 의식과 자아 정체성, 개인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고 요 생명 보존하는 부분, 적절한 생활 환경을 마련한대. 그런 게 이제 사회의 발전 아니에요? 맞지?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왜 저렇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제 해겔이 생각하는 노동은 주체가 우리가 객체를 향해서 노동을 부여할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 객체들도 대상들도 자기만의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주체의 저 노동에 저항을 한대. 이제 우리가 나무 깎아가지고 울타리를 만들 거야. 그럼 그 나무도 자기만의 성질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일단 껍데기부터 엄청 두꺼워. 버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또 땀 흘리면서 그거 열심히 다 깎아내요. 그런 식으로 객체만의 성질은 점차 약해지면서 결국에는 주체에게 맞게 바뀔 거예요. 변화. 울타리가 될 거라고. 자, 근데 여기서 주체도 객체의 성질을 약화시키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그 객체의 성질을 받아들여요. 우리가 뭘 만들 때 원재료의 속성 당연히 기본 전제로 까는 것처럼. 그래서 객체의 이 성질은 약화가 되고 바뀔 뿐이지 파괴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야. 자, 그렇게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이면서 주체의 목적과 욕구를 객체에게 담아내는 거예요. 욕구 실현. 자, 그래서 이제 뭐야? 객체는 주체에게 맞게 변화가 되고 주체도 객체 성질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이런 식으로 통일이 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객체에게 담아내는 저 욕구나 목적을 자기 대상화라고 한대. 나의 이런 생각을 대상에게 만들어낸다고요. 자기 대상화. 그 자기 대상화만큼 자기 의식을 확보할 수가 있어. 이제 만들어진 결과를 보고 내가 담고 싶어 했던 게 이런 거였구나. 스스로의 생각에 대해서 그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제 그런 식으로 해겔은 이 객체, 변화된 이 노동 산물이 주체의 소유가 된다. 하지만 여전히 객체와 주체는 따로 떨어져 있어요. 나랑 울타리가 한 몸이 아닌 것처럼 떨어져 있고, 그리고 그 객체가 주체를 완전히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울타리 하나에 모든 걸 다 담아낼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노동을 통해서 이 통일이 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아까도 뭐야?
주계 통일의 과정이다라고 했지 주계 통일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냥 그 과정이지 완전히 통일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자, 그래서 우리 45번도 한번 보면은요. 우리 로크가 말하는 소유. 자, 우리 저 소유권, 무언가를 소유한다. 저 공유물을 소유하려면은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노동. 그죠? 노동을 해서 삶의 편의에 맞게 소유가 이루어지는 거고, 해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야? 요런 과정을 거쳐서 객체가 주체 소유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의 시작이 뭐예요? 노동이지, 노동.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모두 노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노동이 있어야 소유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여기도 5번 선지. 일단은 뭐 니은 같은 경우가 좀 더 쉽죠. 주객 통일을 완성할 수 있다고 했어. 5번에 완성 안 돼요. 여기 아마 걸러내기가 쉬웠을 거고, 근데 앞에 기억적으로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공유물의 존재에 의해 소유를 할 수 있대. 지금 이 말이 그거잖아. 공유물, 자연물이 있기만 하면 소유 가능합니까? 존재에 의해 보장이 된대. 공유물이 있기만 하면 소유를 한다가 아니라 그 공유물에 도움이 되도록 노동을 해야 소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공유물 자체가 소유를 만들어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5번 선지는 기억 니은 다 틀렸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단이에요. 거의 다 끝나가. 눈 떠. 자, 이제 3문단 보면은 이에 비해 마르크스는 해겔의 노동관을 수용하면서도 노동 자체가 한계를 지닌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앞에서 말한 해겔의 주장을 수용을 했대요. 마르크스가. 자, 그래서 이제 해겔의 저 노동의 의미를 어느 정도 받아들였는데 딱 하나 빼고 노동의 한계. 아까 이 부분이죠, 그러면. 노동이 완전한 통일을 하는 데에 한계를 가져. 저거 빼고. 저거는 동의하지 않았대. 자, 그리고 3문단 두 번째 줄도 우리가 같이 볼게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인간은 노동을 통해 외부 대상인 자연을 가공하여 인간의 욕구와 자기 실현에 알맞은 인간화된 자연으로 만든다고 보았다. 인간이 노동을 하고 그렇게 자기에게 맞춰서 인간화 바꿔주고 인간의 욕구와 자기 실현들을 담아낸다. 해겔의 의견을 수용했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도 사실상 앞에 했던 거랑 거의 다 비슷하죠. 자연을 가공해서 욕구와 자기 실현에 알맞게 인간화를 시킨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마르크스가 말한 노동의 과정을 보면은 자, 이번에도 주체가 객체를 향해서 노동을 할 건데 주체는 객체에게 인간의 형식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연의 형식을 부정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 우리 거를 잔뜩 넣기 위해서. 자, 그렇게 이제 욕구와 목적을
객체를 향해 객관화 하는 거다 라고 했는데, 자, 인간이 객체에게 담는 욕구와 목적, 인간이 객체에게 담는 인간의 형식, 결국 이게 또 같은 말이에요. 저기서 담아낸다는 게 인간의 욕구와 목적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 가공된 대상에는 주체의 형식, 그 인간의 형식이 담기고 욕구나 목적 등이 물질화가 된다. 앞에서 이제 목적을 대상으로 객관화하는 것이다. 목적이 객체에게 물질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뭐 고운 말이죠. 되게 욕구나 목적이나 어떤 추상적인 거를 물질로 만들어낸다고요. 눈에 보이게 구체적으로.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객체를 향해서 노동을 하면은 주체는 그 노동의 결과를 보고, 아, 내가 원했던 게 이런 거였구나. 자기의 의식과 정체성을 얻고, 내 생각이 이거였구나, 내 목적이 이거였구나 얻을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자유와 뭐 자아실현까지 얻을 수 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야, 자기의식과 정체성을 얻는다라는 거는 앞에 헤겔이 말한 의미랑 같아요. 요거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노동 자체가 한계를 가진다라는 걸 부정한다고.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만약에 노동을 했는데 완전한 통일이 안 돼? 그거는 노동 자체가 한계인 게 아니라 이 사회 구조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되는 거야. 사회 구조 바꿔야 돼. 그래야 완전한 통일을 이룰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노동 자체가 아니라 사회 구조가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였어. 자, 그래서 이제 본문 다 됐고요. 우리 46번 한번 볼게요. 46번. 자, 우리 46번 선지 보기 전에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 마르크스는 객체에게 노동을 부여할 때 인간의 형식을 넣기 위해서 자연의 형식을 어떻게 한다 했니? 부정한다고 했어요. 부정한다고 했어. 우리 46번 틀린 친구들 5번 선지 이제 한번 볼래? 어디가 틀렸나? (5번) 보면 뭐라고 나오니? 인간이 자연의 형식에 맞게 라고 나와요. 자연의 형식에 맞춘데, 요 부분 잘 봤으면은요 그냥 정반대로 나오죠. 2점짜리야 2점짜리. 깊게 생각할 것도 없어. 저기만 잘 봤으면 그냥 그 반대로 얘기해줬어. 마르크스가 반대로 얘기할 수 없죠. 저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우리 47번 여기까지 요것만 하고 끝냅시다. 우리 자, 우리 47번에는 보기에 뭐 제레미 리프킨 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뭐야, 제레미 리프킨 보기 전에 윗글부터 조금 처리를 해주면서 가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1번부터 보면은 윗글, 노동이 인간의 정신보다 신체에 더 큰 영향을 끼친데, 근데 앞에서 말하는 영향들을 보면은 소유의 주체, 스스로 소유를 할 수가 있어. 뭐야, 자기의식과 정체성을 얻을 수 있어. 여기도 자기의식과 정체성, 뭐 자아실현을 얻을 수 있어. 전부 정신적인 영향을 강조를 하고 있죠. 맞나요? 그래서 정신보다 신체, 틀린 말이고 1번부터. 그리고 2번에
윗글은 인간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데 노동이 기여한다는 걸 인정한대요. 그죠? 여기 같은 경우 다 뭐야? 앞에 1번에서 했던 말이랑 거의 비슷한데 스스로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어. 라는 그 주체성, 자기의식과 정체성 가지면 좋잖아. 많은 시인들이 맨날 저거 없어가지고 맨날 고뇌하고 성찰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노동을 통해서 자신을, 개인을 개발하는 데 영향을 끼치고요. 그리고 3번이랑 4번 같은 경우에는 윗글만 가지고서 처리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보기랑 좀 같이 봐줘야 되고 5번 윗글은 사회 변화가 노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 맞을까 틀릴까? 5번은 맞을까 틀릴까? 사회 변화가 노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우리 마르크스가 뭐라고 했니 마지막에? 노동을 했는데 통일의 한계가 있으면 그거는 사회 구조의 문제야. 다시 말하면 사회 구조를 바꾸면 노동을 통해 완전한 통일을 이룰 수 있어. 사회 변화를 통해서 노동이 완전한 통일을 가져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맞는 말이죠, 윗글은. 자, 그리고 이제 제레미 리프킨인데 제레미 리프킨 같은 경우에 첨단 과학 기술로 노동의 종말을 예언했다. 그러면서 그 노동의 종말이 오면은 인간 전체성의 실현을 초래할 수가 있다고 지적을 하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전략, 정책 등을 만들었는데. 자, 그러면서 우리 밑에서 세 번째 줄만 볼게요. 보기에. 일자리 전략을 왜 만들어내냐? 이를 통해 그들이 삶의 이유를 찾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입증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노동을 시키면. 그래가지고 이제 보기 같이 보면은 2번도 뭐예요? 노동을 해야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인식할 수가 있대잖아. 정답이 2번인 거죠. 그래서 자, 일단은 이렇게까지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